번째 발표자는 변재선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님께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하면 핵, 미사일, 사이버죠. 3대 위협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사이버 안보를 발표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제가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국방위원장님 또 정부위원장님 많이 불려갔는데요. 이 사이버 안보 분야가 가장 투자 의미를 아시죠? 투자라면 어떤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건데 이 면에서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이 사이버 안보 분야입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 우리가 지금 국방 예산이 57조입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방 영역의 몇 %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방위원장님 꼭 가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말로만 했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투입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군에서 경험한 내용과 전역한 이후에 사이버 안보 분야를 쭉 생각하면서 느낀 저의 주관적인 내용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오늘 최근 해킹 사례,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위협은 누구인가? 우리 적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정리한 거 한 5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24일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사이버전을 했죠. 사이버전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전 이전에 한 40일 전부터 여기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 해킹, 이건 정부의 부서라든가 에너지 관련 사기업을 포함해서 홈페이지 해킹을 했죠. 그리고 웹사이트, 뱅킹 시스템에 대한 디디스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공 10시간 전부터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런 머레어, 와이퍼라는 다양한 머레어를 가지고 이제 각종 시스템, 여기 정부 민간기업 300여 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해킹을 통해서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침공하기 1시간 전에 지휘 통제 시스템들을 마비시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이버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의 사이버전은 크게 3가지 목적이에요. 3가지 목적입니다. 러시아의 지휘 통제 기반 시설을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가짜 뉴스를 보내고 이런 통해서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3가지죠. 이런 목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초기에 다 이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다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우리 애국적인 해커들, 국제 사이버 의용군들, 그리고 국제 SNS 그룹들 또 IT 기업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휘 통제,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시스템들을 다 복구했어요. 그리고 정부의 모든 이런 시스템도 다 복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방 IT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평가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벌써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을 한 2차례 했어요.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는 내성이 생긴 겁니다. 내성이. 다시 말하면 그때 공격한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 또 공격에 사용된 CNC 서버 같은 이런 기반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었죠.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2번째는 이런 말도 있어요. 러시아는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들의 기반 시설을 사용을 하려고 생각보다 공격을 약하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방국의 정말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복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이때부터 우주 공간이 전쟁화됐습니다. 여러분 스타링크가 지원이 됐죠. 그 다음에 민간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 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된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중국의 해킹 사이버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2월 달에
캐나다에서 중국의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런 파문이 커지면서 특별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은 즉 우리 친중 인사 또는 유학생들 이런 친중 대의인을 동원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뭐냐? 개입은 했다. 정황이 있다. 그러나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부정합니다. 당연히 부정하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수사를 한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유출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게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은 정말 익명성, 은밀성, 그리고 누가 공격했나 주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이버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 이건 3월 8일 날 미 FBI 국장이 틱톡이라고 여러분 아마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급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여기가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면 이 틱톡을 여론전, 심리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기관들은 이걸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캐나다, EU 다 이렇게 했죠. 이 틱톡 숏폼의 동영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활용하는 이 플랫폼은 2016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용자의 동의하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걸 중국의 법 때문에 이 모회사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에다가 감시활동과 정찰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도 7월 달에 우리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과징금 물게 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도 11월 달에 청와대가 이 틱톡에 공식 가입을 합니다. 또 21년도에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틱톡으로 중계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플랫폼 기업은 뭘 하냐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다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걸 행태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죠? 또 뭘 검색하죠? 또 뭘 구매하죠? 이런 여러분의 행태 정보를 다 저장해 놓고 개개인의 어떤 취미, 기호 이게 다 파악이 돼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정보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보내줍니다. 문제는 보내주면서 추가로 이 플랫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10%, 20%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심리전에 활용될 수 있겠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기사에 나온 겁니다. 3월 중순에 중국 크레인 업체 JPMC, 이 중국 크레인 업체의 크레인이 우리나라 항만의 53%가 중국산입니다. 오늘 밤에 아마 TV조선 탐사 세븐인가 이 방송 할 거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장비가 어떤 화물, 컨테이너의 출처와 목적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등록하고 추적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 JPMC 사장이 한번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본사가 상하이에 있는데 상하이에 있는 JPMC 본사에서 전 세계의 컨테이너를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택항이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 이암대사가 있습니다. 또 미군 기지가 평택항에서 가깝죠. 모든 물자가 이쪽으로 입출항합니다. 여기에는 75%가 이 장비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크레인을 멈추게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입출항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사이버전인 겁니다. 다음. 북한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히 북한의 평시 해킹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화벌이입니다. 세 번째가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한 해 동안에 가상화폐를 7억 불을 탈취해가지고 WMG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면 북한 인권 개선 활동가들 이메일 해킹. 아마 이북 오드민 관련되는 모든 단체는 북한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나 EU의 보안연구원, 이런 대남, 외교, 안보, 이런
관련 단체를 계속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해킹 인력이 당정군의 모든 대남 조직 또는 해외 조직, 정부 조직에서는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올해 발간한 22년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해킹 인력은 6,800명으로 나오는데 미국의 어떤 전문가는 21년도에 2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우리 그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5년 만에 미국의 신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 하면 여러분들 뭐 전력이나 물이나 송유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경쟁자를 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사이버 절도로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을 여기 사이버 안보 적대국으로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이버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규범 수립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 그리고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다음. 여기 뭐 내용이 많은데 제가 그 비전과 접근 전략만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신사이버 안보 전략의 비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투자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보호하고 미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투자를 보호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재건, 청정에너지 부분 개발, 미국의 기술 및 제조 기반 재구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방어적 측면에서 또 보건적 측면에서 또 어떤 가치 정렬 측면에서의 비전을 쭉 제시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중요 인프라를 방어하는 전략,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협 행위자에 대한 교란 및 해체하는 전략, 또 보안 및 보건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또 회복력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 또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앞에 쭉 여러 가지 사례와 미국의 신사이버 안보 전략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소련의 하이브리드 전쟁, 미국의 다영역 전쟁, MDO 전쟁, 또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기 썩 써놨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전쟁을 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전쟁. 옛날에 우리가 알던 이런 전쟁이 아니고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를 위해서 국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수단, 모든 조직을 활용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이버 공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공간에서 정보체계라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럼 이 정보체계 이 속에서 사람들이 또 연결되죠. 근데 여기 연결된 인프라가 지금은 뭐 AI, 딥러닝, 그다음에 챗 GPT,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또 현실감 있게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속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새로운 심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심리 공간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사이버 속에서의 심리 공간이 물리 공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통제할 수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버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이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쟁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많지만 특징이 있지만 전평시 구분이 없어요. 지금 전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이버전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은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현재.
사이버전의 적은 북한도 포함하고 더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장 영역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사이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의 위협 세력은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의 적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입니다. 가로 열고 국가, 단체, 개인, 가로 닫고. 이걸 나누면 북한과 기타 적대 세력,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들의 대남적과 통일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물리공간, 아까 얘기한 정보공간의 영역, 또 우리 사람의 인식의 공간, 이 세 공간을 사이버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평시에는 우리 안보에 관련되는 우리 국가의 모든 정보, 또 산업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탈취하고, 또 통치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으고, 또 전반적인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이버 심리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적대 세력도, 사이버 안보의 적대 세력도 사이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개인은 돈 벌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버전의 우리의 적은 평시에는 그들의 부분적인 사이버전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 국가 기능의 대부분을 이렇게 쭉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물리적, 심리적 공격과 연계해진 동시다발적인 어떤 사이버전으로 우리 국가를 공황 상태를 만드는 거죠. 아까 우크라이나처럼 초기에 모든 걸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리더십을 파괴하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작전과 연계되는 것을 합니다. 다음. 우리가 아젠다가 많지만 제가 5가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해킹은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규모가 작든 크든 조직의 리더는 이 질문의 답과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해킹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조직은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체계, 또 거기에 정보보호체계들이 있죠. 시스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맨 위에 리더부터 맨 말단 사원까지 그들의 보안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준수를 할까? 그 다음에 각 개인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우리 IT 기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거 해킹의 수단이죠. 여기 뭘 깔면 여러분이 꺼도 다 이런 보고 있어요. 듣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우리가 SNS 활동을 합니다.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 영역을 해킹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막는 활동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허술하면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의 장이시라면 내 조직의 요 시스템 영역, 보안 규정 및 준수 영역, 우리 조직원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런 IT 기기 활용, SNS 활동 다 지킬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리더가 확실히 알고 있어. 나는 아니야. 우리 조직은 아니야. 그러면 해킹을 안 당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해킹은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해킹 예방 활동은 저 뒤쪽 가서 13쪽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해킹을 막는 전략은 이 3가지입니다. 해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그래서 이중화 백업. 지난번에 카카오 이렇게 전력이 끊기면서 서비스 중단됐는데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백업 시스템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백업 시스템. 그 다음에 해킹을 당해서 일단 피해를 입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돈 버는 기관은 돈 버는데 또 서비스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빨리 복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빨리 복구하는 리질리언스. 이 3가지 정책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와 미국의 해킹 발생 시의 대응 차이점이 뭐냐. 제가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리면 13년도에 3.20, 6.25 사이버 테러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우리 정보가 막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나서는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막 엄청난 양의 페이퍼를 생산하고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14년도에 소니 픽처스사가 해킹을 당했는데 안보실 청와대에서 바로 이 사건은 FBI 니네가 주도해가지고 조사해. 그리고 마찬가지 발표했어요. 몇 년간 북한이 뒤에 있다. 그리고 일부 기소를 막 했어요. 대북 제재를 가하고. 이게 초기 정부 대응과 조사 후 정부 대응의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부 관료가 항상 개입합니다. 조사 끝나고 정부 대응도 정말로 실질적인 조치를 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리더십의 차이죠. 그 다행히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킹 관련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미 정찰중국 산하에 110호 안보연구소하고 지휘자동화 대학 등 기관, 개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8개 지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가 바뀌고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징조죠. 다음. 국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는 무엇이 문제냐? 여기 해킹 사건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은 통제 부족이 아니라 책임이 불명확하고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꾸 우리는 통제 측면으로 갑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능력을 건설하는 분야, 능력 건설의 의미는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분야에 국가적 지원이 잘 되도록 이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4가지 썼습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의 운영. 여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해요. 이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운영. 두 번째,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아직도 제정이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빨리 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방위법에 사이버 안보가 빠져 있어요. 아니 국가의 3대 위협이 핵, 미사일, 사이버인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에 빠져 있어요.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 모든 조직은 사이버 기술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활용하도록 예산과 조직을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다음. 이거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모든 조직은 해킹을 당하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킹을 당했는지 전혀 몰라요. 이 두 번째 조직은 뒤늦게 인지하는 조직. 조금 더 좋은 조직은 해킹을 당하면 빠르게 아니면 좀 늦게 돼도 인지하는 조직.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첫 번째 조직입니다. 해킹을 당하고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가 여기 몇 가지 썼는데 리더는 자기 조직의 이 정보보호의 시스템, 정보보호 인력 이런 것들이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 다음에 그들의 능력은 어떤가, 그들의 처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안 규정이 어떤 기술 발전과 맞게 업데이트가 돼 있는가, 나부터 리더인 나부터 말단 상황까지 준수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IT 기기, SNS 활동을 정말로 준수해야 돼요. 업데이트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이런 것들을 최고 리더가 직접 해야 됩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우리 VIP께서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버 작전 부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응 중심의 어떤 방어적, 수세적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라. 바로 이게 리더십 발휘입니다. 이제 VIP에서 참모로 그 역할이 넘어갔어요. 이 참모들이 잘해야 되죠. 기대가 좀 큽니다. 다음. 여러분 그 사이버 전문 인력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작년 한 7개월 동안 걸 제가 보니까 어느 공기업이 외국에서 10조 사업을 위해서 수천억을 굴리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부 인력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간 해킹의 주무부서가 과기정통부죠. 그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사이버 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이 28군데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IT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는 사이버 공격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우리 사이버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사이버 공격 기술을 대항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전문 인력은 제도권 인력과 음지에서 활동하는 비제도권 인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기관별로 자기 기관의 역할에 맞는 어떤 인력 획득, 그것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사이버 인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뭐 법이나 훈령이나 규정을 좀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버 분야 추가해서 뭐 드론, 로봇, AI 과학군을 만들다는데, 여기도 전부 다 정보 보호가 필요해요. 사이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중급, 하급 레벨의 다양한 계층의 어떤 사이버 인력에 대한 획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획득한 다음에는 그들의 경력 관리,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이버 병과라든가 또 사이버 군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우리도 뭐 사이버 병과 창설 또는 사이버 군 창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권 밖의 인력을 활용하려면 결국 이것은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예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우수한 사람을 활용하고 또 우수한 보안업체를 우리가 공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은 당정군에서 다양한 사이버 수단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 국가 사이버 정책을 발전시키고 또 전문 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또 사이버 전력을 점점 확충하고 고도화시키고 또 국제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사이버 안보 전략을 계속 발전시킬 때 우리 국가의 안보 목표 또 국방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사이버 그룹이 사이버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